저는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간 무역정책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룰라 대통령께서도 무역정책의 균형한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네,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국빈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었습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최초의 3선 대통령이죠. 지금 2005년 첫 임기 당시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지금 무려 21년 만에 국빈 방문입니다. 이번 방한 도대체 어떻게 성사가 되게 된 건가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룰라 대통령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 어떤 그 아픔, 그 소년공이라는 그리고 부상을 입었던 산업재해를 입었던 이런 아픔, 뭐 이런 개인적인 그 공감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간의 신뢰. 예. 신뢰가 있다는 그 부분, 두 번째가 이제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21년 만에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이 작년 6월에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작년 11월에는 남아공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어요. 그때 이제 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갖고 있는 공감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케미가 예.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개인적인 신뢰가 바탕이 돼서 정상회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을 했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이런 단초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아무리 개인적인 신뢰가 있다고 해도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그 정상이 방문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상 방문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면에 나간 것처럼 기술과 자원이 만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 우리 같이 20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얘기한 것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공급 많고 다변화 예. 확보 이런 거 얘기하면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같은 그러한 국가들의 교류를 넓혀가지고 우리의 경제, 외교, 안보 지평을 넓히는 그러한 그 외교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브라질은 핵심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화면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리튬이라든지 어떤 그 철광석이라든지 히토리라든지 이러한 광물이 풍부한 그러한 그 국가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뭔가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술 선진국이 아니라 뭔가 모범적인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브라질 입장에서도 한국과 어떤 경제 기술 교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예. 그런 부분을 고려 본다면 개인적인 신뢰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21년 만에 어떤 국빈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의미 있는 방문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그럴까요? 룰라 대통령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는 닮은 점이 참 많다. 계속해서 이런 언급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별한 예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 두 소년공이 마주하며 포옹하는 AI 영상도 선물을 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가난해서 정상에 오른 노동자 출신의 리더다. 이런 부분들의 공감대, 서사들이 이 스토리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이 줄곧 동지자, 형제다, 뭐 아미고 친구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 과연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서 어려운 그 유년 시절을 보냈고요. 그러니까 세계 정치사에서 보면 뭐 제3세계 국가 지도자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12살에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됐고요. 그래서 금속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왼손 새끼손가락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픔이 있는 유년 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러한 그
노동자의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브라질의 대통령 지위까지 오른 예. 이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의 임기를 마치고 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았어요. 부패 혐의로 해가지고 580일 동안 수감되기도 하고요. 다행히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결에서 유죄가 무효되면서 복권되면서 다시 출마해서 대통령이 오른 어떻게 보면 한편의 정치 드라마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게 보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이재명 그 정부에서 어떤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이 포옹하는 AI 그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개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는 겁니다만 한국의 AI 기술을 그 브라질에 보여주는 거네요. 겁니다.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정상회담이 그 자원과 기술의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쓱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선보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품을 갖다가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상당히 흐뭇한 이런 의미 있는 아니면 영상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 룰라 대통령 좌파의 대부로 불리기도 하고 최근 국제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이 주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분명하고도 단호한 메시지를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룰라 대통령의 위상이 그러면 어느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국제 질서를 보면 미국이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 그 밑에 이제 G2라고 그래서 중국의 부상이 이제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러시아라든지 EU라든지 한국, 일본 뭐 이러한 기술 선진국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대국들이 있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주목받는 국가들 네. 우리가 이제 브릭스라고 한다든지 글로벌 사우스라고 했을 때 규모가 크면서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그런 글로벌 사우스 중에서 인구가 많은데 근데 그 인구 비중을 보면 젊은 인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향후 어떤 노동 생산성이나 성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그렇네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라든지 인도라든지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2억 명이 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하면은 미국, 캐나다, 북미만 보고 있는데 남미 쪽에 내려오면 브라질이 맹주 국가예요. 그만큼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갖고 있고 아마존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중남미의 막대한 그런 원자재라든지 광물, 묻혀 있는데 핵심 광물들이 묻혀 있는데 예. 이러한 부분에서 부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대를 맞아서 뭔가 에너지, 광물, 원자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본다면 이제 브라질이 갖고 있는 힘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잠재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룰라 대통령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념적 성향을 봐도 좀 이렇게 예. 대척점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좌파 대통령으로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우파 어떤 보수적인 성향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좀 들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가능한 거는 미국과 브라질 간의 어떤 교역을 보면 우리는 대미 시장이 어떤 우리 경제 구조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나 반도체 수출 시장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브라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인도와 더불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대미 시장이 미국 시장이 그렇게 목을 매야 되는 아쉬운 게 아니죠. 예. 중국이 더 중요하고 EU도 있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다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자율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네. 우리가 좀 부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럼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이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 점인 것 같은데 기존의 협력 관계하고 비교를 좀 해보자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과 브라질과의 협력 관계를 보면 2004년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 그 시기거든요. 그때 네. 이제 브라질에 국빈 방문이 있었고 그때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주로 포괄적 협력 동반자니까 재반 분야에 겹쳐서 협력을 하는 동반자 파트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주로 경제라든지 예. 어떤 이러한 통상 부분에서의 어떤 관계를 주로 했는데 이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번에 격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그 동반자 관계라는 건 전략적이라는 말이 포괄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이라는 얘기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는 분야는 분야에 상관없이 협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예. 때문에 이것이 과거에 경제 협력에 주로 이제 몰두했는데 이제는 외교나 안보, 공급망, 여타 이제 첨단 기술, 재반 분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국이 전략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실무진에서 정상 차원에서 필요하면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개척하거나 확대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본다면 양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그 수준이 높아진 거고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과 자원의 만남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우리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AI 시대를 만져서 어떤 그 풍부한 핵심 광물이라든지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브라질이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예. 결과를 맺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관계가 실무적으로도 한 단계 더 깊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 협상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협상을 원하지만 지금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번 관계 격상을 계기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을 좀 저희가 엿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양 정상께서 이제 공동 그 성명을 발표하시고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역 다변화 측면에서 어떤 남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두보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그 메르코수르 협상이라는 것이 예. 남미 공동 시장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남미 시장을 개척을 해서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자유롭게 어떤 낮은 세율로 수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농산물이라든지 에너지를 갖다가 예.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우리와 남미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FTA가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기술 선진국인 한국의 리더십, 네. 그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메르코수르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그러니까 중남미의 주요국들이 참여하는 가장 큰 영내 최대 경제 블록이란 말이에요. 예. 그 시장과 이러한 블록과 함께 그 FTA를 맺으면 우리의 상품이 들어가고 그들이 필요한 상품을 받는 데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EU가 이 메르코수르와 그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바빠진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측면에서는 통상 다변화, 그다음에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어떤 남미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메르코수르와 함께 FTA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남미의 맹주다 브라질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작 브라질이란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잠재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가요? 그러니까 이 북미와 중남미를 보시면 예. 이제 위에 중남미 이렇게 보시면 가장 밑에 축이 되는 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브라질이고 위가 아르헨티나예요. 근데 아르헨티나보다 그 영토가 더 큰 국가가 이제 브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보면 미국 특히 캐나다, 네. 멕시코 이런 북미를 많이 보는데요. 중남미 지역을 또 들여다보면 브라질이 갖고 있는 영토의 크기라든지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남미 대륙에서 가장 영토가 큰 국가 브라질, 아마존을 갖고 있는 예. 국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 인구가 2억 명이 넘어요. 그 자체 2억 명이 넘기 때문에 막대한 소비 시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그 글로벌 사우스 진영을 중국이나 인도와 더불어서 이제 대표하는 국가예요. 그 영내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브라질이 이제 룰라 대통령이 다시 삼선한 이후에 다자주의 복원, 신흥 연대 강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외교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브라질의 위상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좋은 외교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가, 예. 사이즈가 크잖아요. 이와 더불어서 자원 측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뭐 철광석이나 흑연이나 니켈, 뭐 구리, 히토류 같은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거든요. 이러한 협력이 있어서 좋은 통상 다변화 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지리적으로 워낙 멀었기 때문에 중남미가 멀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의 교역이 크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략적 그 동반자 관계를 맺음으로 해가지고 보다 더 어떤 관계가 활발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도 좀 더 깊이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교 맺은 지가요. 근데 이미 60년이 넘습니다. 이 양국이 관계를 지금까지는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요? 이제 전통적인 경공업 수준에서 그다음에 1차 산업 중심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브라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교민들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섬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에 이제 진출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민들이 터를 잡은 데가 이제 브라질이에요. 남미에 예.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1959년에 한국과 수교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가 최대로 투자하는 그런 교육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예. 그러한 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도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는 데서 교두보가 되는 그 나라가 바로 브라질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현대자동차, 뭐 포스코 같은 국내 대표 기업들이 이제 현재 진출을 해서 중남미 생산 거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략 시장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많고 원자재가 풍부하고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이 이제 뭔가 그 성장과 협력을 중시하는 리더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앞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 같고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자 부품이나 생산적 부품, 그다음에 특히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브라질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 우리는 브라질로부터 원유나 철광석, 농산물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두 시장이 상호 보완적인 그 구조를 갖고 있기 그쵸. 때문에 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으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향후에 한국과 브라질 간의 교역 관계라든지 외교 관계가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도 언급을 해주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구조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현재 브라질 뭐 지리적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한국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1% 내외고요. 순위로 따져봐도 지금 20위권에 그칩니다. 네, 그럼 이번 방안을 계기로 앞으로 좀 협력이 더 좋아지기를 사실 기대를 하는 부분인데 좀 어떤 방향성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라질이 한국 전체 수출입에 차지하는 1%밖에 되지 않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수출에서 1%밖에 되지 않는 거는 우리 산업 구조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 자동차나 반도체, 조선, 이런 부분, 의약품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부가가치 산업들이고 이거는 수입하는 국가들의 어떤 GDP라든지 소비 역량이 굉장히 커야지만 어떤 소비가 가능한 그러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 그다음에 EU 시장, 그다음에 중국 시장 그런 시장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이제 잠재력이 있는 브라질이나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는 수출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브라질이 이제 경제 성장의 어떤 궤도가 올라오고 계속 이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기술이 이제 브라질에 침투를 해서 뭔가 경제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브라질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집중을 해서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자원과 기술의 결합이다.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는 브라질의 풍부한
니켈이나 리튬 같은 그런 광물을 갖다가 우리가 네. 공급 다변화 측면에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네. 이것에 대한 그 대응책으로 이제 우리가 반도체나 첨단 제조, 친환경 에너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브라질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현재 공장을 짓는다든지 예. 수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고부가 가치 산업이 이제 브라질에 침투해 들어갈 수 있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에너지, 그다음에 핵심 광물, 그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서 양국이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는 양국 간의 교역이 1%에 머물고 있지만 예. 향후에는 이러한 어떤 그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교역 규모가 증가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거래라든가 함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양국이 바라보는 방향성이나 좀 지향하는 바가 비슷해야 또 맞는 부분이 더 전략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글로벌 정세와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두 나라가 외교 노선에 있어서는 어떤 접점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가 양국 간의 또 외교 관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중견국,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 뭐 이런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한국과 브라질 모두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경제도 탄탄하고 그렇지만 초강대국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뭐 경제 규모 이런 걸 따지면 2050년, 2070년 되면 우리보다 훨씬 앞설 가능성이 높은 예. 그런 국가이긴 합니다. 뭐 예.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사이즈가 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도 어떤 중견국으로서 어떤 모범적인 선진국 그렇기 때문에 다자무역, 자유무역, 개방형 통상국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프로모션하고 그다음에 보편적 원칙, 가치를 토대로 해서 협력을 증대하고 예. 싶은 그러한 의지가 강한 선진국이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 국가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룰라 대통령이 다자 외교라든지 어떤 국제기구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보편적 원칙에 바탕을 해서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협력을 증대하고 싶고 미국이나 중국의 일방적인 리더십에 뭔가 대안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의지가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양국이 이제 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브라질이 뭐 북한 문제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한다든가 외교적으로 압박을 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규모 있는 큰 국가가 한국의 어떤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 기조를 지지해 준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큰 울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브라질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한국이 지지한다는 것은 브라질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중견국 외교로서 다자 무대에서 양국이 협력을 해나간다면 미국과 중국의 지금 공세적 일방적인 그러한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뭔가 대안이 되고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국과 브라질이 같이 끌어나간다면 예. 어려움은 좀 상쇄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 또한 이제 한국과 브라질 지도자들이 보는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든지 에너지 전환한다든지 예. 식량안보, 보건안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거는 한두 국가의 리더십 갖고는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부분에서 이제 그 양국 간의 어떤 협력의 어떤 토대는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양국 간의 협력이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고 또 개인적 서사만이 아니라 국빈이 이렇게 방문하는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양국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그리고 양국 관계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이제 통상 외교하고 안보 분야 협력으로 본다면 예. 통상 외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과 기술의 결합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원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이나 핵심 광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서로 양국이 어떤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필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 이익을 예.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브라질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전환, 친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은 우리의 그런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광물 분야에 있어서 어떤 교육과 더불어서 어떤 기술 분야에 있어서 교육 협력을 통해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의 측면에서는 자원과 기술이 거기에 결합이 돼서 서로가 이제 상호 보완 쪽으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증대해 나가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외교 측면에서는 남북 측면에서는 다자 외교를 위한 공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 얘기하면서 어떤 유엔의 어떤 역할을 대체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자 기구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또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중견국이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어떤 그 양자 관계보다는 다자 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협력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틀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 어떤 그 강대국, 소수의 강대국에 맞서서 어떤 중견국의 약소국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어떤 브라질이 어떤 중견국과 책임 있는 어떤 그러한 선진국으로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양국이 협력을 한다면 선도를 해나가면서 논의를 갖다 이끌어 나간다면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요지는 브라질은 한국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파트너이자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의 필요성을 확인한 지금 이번 만남이 우리 두 나라의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